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오늘 소개할 무기는 30년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 외계인 고문 기술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항공 기술을 집대성한 무기체계 록히드 마틴 F-22A 랩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F-22 랩터, 우리 프로파일럿 구독자라면 다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서울 아덱스에 와서 현란한 공중기동을 선보였던 바로 그 전투기인데요. 제공권 장악을 위한 다목적 전투기 F-22 랩터는 35,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프렛 앤 휘트니사의 F119PW100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속의 1.5배 속도로 지속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2.25, 해수면에서도 마하 1.21로 비행할 수 있죠. 엔진 끝부분은 원하는 방향으로 추력을 집중해줄 수 있는 추력 편향 장치 덕분에 고바등각 등에서의 안정적인 기동과 선회 반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투 반경은 850km, 외부 연료 탱크 2개를 장착하면 3000km 가까운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2009년 특정 각도에서 F-22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01제곱미터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AN/APG-77A4 레이더로 평시에는 240km, 최대 400km밖에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할 수 있죠. 상대방의 레이더에서는 거의 작은 새처럼 보이던 물체, 그런데 그 물체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했을 때는 이미 기체를 포기해야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F-22는 포착한 표적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F-22 눈에 띄면 이미 상대방 전체에게 위치가 발각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장은 480발을 장착할 수 있는 20mm 기관포와 6개의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2개를 장착할 수 있고 합동 정밀 직격탄, 제이담 등 공대지 미사일 2개나 GBU-39 폭탄 8개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조종사 1명이 운영하는 이 기체의 단가를 2022년 8월 기준 1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에 가깝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랩터에 대한 개념 연구는 1969년에서 70년 사이에 진행된 미 공군의 차세대 전술 전투기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15년 뒤 미 공군이 필요로 하는 공군의 전투기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랩터 개발의 시작이었는데, 1985년 미 공군 미래 예상 전력 연구 사업에 따르면 차세대 전술 전투기는 공대지 능력을 핵심으로 하고 공대공 능력은 방어용으로만 갖춘다는 구상이었습니다. F4 팬텀과 F105, F111을 대체할 계획이었죠. 이후 10년여 동안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던 미 공군은 ATF의 사업 방향을 공대공 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미 공군은 1981년 5월 9개 항공기 제조사에 어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지 당신들이 가진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정보 제공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몇 가지 단서를 달아서 말이죠. 1990년대 초중반까지 전력화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은 120대, 150대, 1000대 생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엔진 제작사에도 정보 제공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후기 연소기, 즉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속 지속 비행, 슈퍼크루즈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륙거리가 짧아야 하며 통합적인 스텔스 능력과 운영 유지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해 11월 개념 연구에만 머물렀던 ATF는 사업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무기체계 사업이 됩니다. 개념 연구를 시작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개념 연구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그때 미국 정찰 위성들은 소련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미그-29와 수호이-27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때문에 그냥 중요하다 수준에 머물렀던 공대공 전투 능력, 즉 제공권 확보 능력을 갖추는 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대체할 대상 기종도 차세대 전술 전투기가 운용될 시점에 한계에 다다를 F-15와 F-16, F-14, FA-18로 바뀌게 됩니다. 1982년 미 공군은 7개의 항공기 제작사와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의 개념 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첨단 전투기를 제작하기 위한 마치 쇼미더머니와 같은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각 제작사는 19개의 기념 모델을 제출했고 미 공군은 이를 바탕으로 요구 조건을 추가합니다. 스텔스 능력을 갖추면서 무장과 연료,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고 복합 소재를 개발해 사용해야 하며 첨단 레이더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1983년에서 1986년 사이 미 공군이 심사하고 7개 기체 제작 업체와 2개의 엔진 제작 업체가 경연하는 본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그 사이 미 공군은 수차례 요구 조건을, 즉 심사 기준을 바꾸기도 했죠. 1986년 5월 미 공군은 2종류의 기체를 2개의 다른 제작사가 만든 엔진을 장착해 비행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체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요구 조건에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록히드는 보잉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남겨진 노스롭과 맥도널드 더글러스도 편을 먹었죠. 안타깝게도 그로먼과 로그웰 인터내셔널은 이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결선 경쟁은 두 컨소시엄이 펼쳤습니다. 각각 6억 9,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각기 다른 엔진사의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 2대를 만들어야 했죠. 물론 엔진사 두 곳,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피트니에게도 엔진 개발 비용으로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꼬박 4년이 넘는 제작 기간을 거쳐 두 컨소시엄은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1990년 6월 22일 노스롭의 YF-23A가 또 8월 29일에는 록히드의 YF-22A가 출고됐고 본격적인 시험 비행을 펼쳤죠.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을 거친 두 기종의 최종 선정 결과는 1991년 4월 23일에 발표됐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을 장착한 록히드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팀의 YF-22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경쟁은 끝났으니 제작과 납품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시제기를 기반으로 6년의 개발을 추가해 1997년 9월 7일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F-22 랩터의 첫 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750대를 생산하려던 계획은 냉전의 종식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랩터의 첫 비행이 있던 해 미 공군은 자금 불안정 등의 사유를 들며 339대로 생산 계획을 줄였고 2004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83대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 의회는 총 주문량을 187대로 확정해 국방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죠. 2006년 1월 13일 미 공군에 정식 배치된 F-22 랩터는 2011년 12월 생산한 195번째 기체를 납품하는 것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부터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 회국 다르파와 미 공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공중우세에 의한 유무인 복합 6세대 전투기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념 연구만 11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뒤 기종을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9년, 최종 기체 선정 후 추가 개발을 거쳐 전력화되는 데 또다시 15년이 걸렸는데요. 생각이 현실이 된 시간이라고 보면 이 30년이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력화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지구 대기권 내에서는 이 F-22 랩터를 이길 전투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1970년대 ATF처럼 지난 2014년부터 30년대를 대비한 NGAD를 시작했습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20년 만에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출고됐고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미국만큼 자금과 인력과 기술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미국이 F-22를 현실화했던 30년에 비하면 4년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국민의 응원으로 비행시험은 지금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스텝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NGAD처럼 지금부터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KF-22를 대체할 다음 국산 전투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짝퉁, 이 수식어가 붙은 중국의 스텔스 함재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체계는 중국의 J-35 전투기입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2년 7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마치 F-35와 유사한 전투기가 활주로 계류장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 정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직고리 날개에 적힌 번호 350003, 이 단서로 전문가들은 J-35 전투기의 세 번째 시제기이며 중국의 차기 항공모함 타입 003 푸제남에서 운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네이버 뉴스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투기의 기수 아래는 IRST 센서가 있고 이는 F-35의 전자광학 표적 시스템과 유사해 보이며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엔진에는 톱니 모양의 노즐이 있다. 이는 열 신호를 줄여 적외선 스펙트럼의 스텔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메인 랜딩 기어는 스팀 이륙 장치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안타깝게도 전면 랜딩 기어는 기술자에 숨겨졌는데 일반적으로 항공모함 사출기에 사용되는 발사막대를 볼 수 없다. 또 수직 안정판 끝에 J-15 함재기에서 볼 수 있는 날아다니는 상어 로고가 표시돼 있다 등 상세한 근거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정도의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J-35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올해 2월 19일 홍콩의 친중 매체인 문회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중국 다롄조선소에서 1년 동안 개량을 완료하고 공개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비행갑판에 방수천을 둘러싼 J-35가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의 첫 5세대 스텔스 함재기를 갖춘 항공모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문해보는 국내산 WS-19 황산 엔진을 장착한 J-35가 함정 운용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면서 J-35는 앞으로 랴오닝과 산둥, 푸젠 등 3개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기 모델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 해군 항모전단의 전투력도 2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J-35를 미국의 F-35와 비해 우수하다고 자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문해보는 2021년 10월 첫 비행을 한 J-35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 기반 항공모함의 글로벌 지배력을 무너뜨렸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세부 재원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항공기가 더 우수하다고 자부했는데요. 우선 최대 비행 속도는 F-35C가 마하 1.5로 J-35의 마하 2.2보다 느리다고 밝혔고요. 추력 14톤의 WS-19 터보팬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추력 편향 노즐 기술도 적용해서 이 미군의 F-35C에 비해서 전투기의 기동성과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F-35C의 최소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0.5제곱미터인 반면 J-35는 0.01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면서 자신들의 스텔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죠. 이 J-35에 적용된 A사 레이더는 최대 120km 거리에서 F-35C를 탐지할 수 있어서 비가시선 공중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는 이 밖에도 J-35 전투기가 내부 무장창과 양쪽 날개에 중거리 및 장거리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8발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은 35톤, 전투 반경은 1350km, 최대 무장 적재량은 8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시험 비행과 피드백을 거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후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의 군사 전문가 두원룽의 말을 인용해서 J-35를 랴오닝함의 시험 탑재하는 것은 두 엔진의 엄청난 추력과 해상 이착륙에 적합한 비행 설계가 스키점프대 위에서의 이착륙을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J-35가 랴오닝함에서 이착함하는 장면은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J-35는 중국 선양항공공사 SAC가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함재기인데요. 지난 2014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FC-31을 원형으로 항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죠. WS-13 애프터버닝 터보팬 2기를 사용하는 FC-31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톤이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 전투 반경은 12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11,000파운드급 WS-13 엔진 2기를 15,000파운드급 WS-19 엔진으로 교체해서 이륙 중량을 28톤에서 35톤으로 늘리고 최고 속도도 마하 1.8에서 2.2로 또 전투 반경은 1,200km에서 1,350km로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요 바로 이 엔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만 국가안보연구소 양위쿠이 연구원은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중국 전투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과제는 엔진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양 연구원은 FC-31에 쓰이는 WS-13 엔진은 러시아의 미그-29 엔진으로 사용했던 RD-33을 기반으로 제작된 엔진이라면서 WS-13 엔진의 무게가 1135kg인데 두 개의 엔진 무게를 합치면 최대 2270kg으로 이 미 공군 F-35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무게 1700kg보다 500kg 이상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무거운 엔진 두 개의 추력을 합해도 22,000파운드로 F-135 엔진 하나의 추력 28,000파운드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J-35가 WS-13보다 더 발전된 WS-19 엔진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2023년 3월 보고서에서는 WS-19 엔진이 아직 개발 중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이전 엔진의 한계를 극복했을지 의심스럽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금속 원자재와 주요 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WS-19 엔진 제작에 사용되는 첨단 합금 소재를 구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개된 데이터는 완전한 생산형 항공기가 아닌 피제기의 데이터일 뿐이어서 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비단 엔진뿐일까요? 당장 문해보가 밝힌 제어만 보더라도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 포인트를 합쳐서 8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부의 무장을 달면 이 F-35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던 레이더 반사면적, 즉 스텔스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밖에도 무기 체계와 무장, 항공 전자 장비, 데이터 링크의 통합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조종사와 함재기 운용 경험 등 전투기 외의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홍콩의 문해보를 통해 J-35의 스펙을 공개한 이유를 친미 국가가 아닌 나라에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중국의 마케팅 때문일까요? 최근 파키스탄은 물론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도 J-20이나 FC-31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달 뒷면의 흙을 인류 최초로 확보한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폄훼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무수히 많은 추측만 낳고 있는 J-35 전투기,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 그런 거 달리는 거 아니야? 막 실제 붙어보면 알죠. 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무기 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요, 세계 최초로 A4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 미쓰비시 F2 전투기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87년 10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의 나카소네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투기가 아닌 엔진만 따로 구매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는 미일 간의 무역 불균형이 좀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자국 방위 산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죠. 미국은 일본에게 F-16C 블록 40형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공동 개발을 합의해 놓고도 재협상을 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면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일본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신 기술인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또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전투기 제작의 40%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제작하도록 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일본 공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우선 손댈 수 있는 동체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더 멀리까지 비행해서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방어할 목적으로 동체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동체 크기를 F-16에 비해서 약 25% 키웠고 조종석 캐노피도 3분할 로 만들어서 조종사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커진 동체 크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날개를 금속판을 붙여 조립하는 대신에 탄소 복합 소재를 한 번에 제작하는 일체 성형 기술을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마모나 피로도도 낮아졌고요.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줄이는 것은 물론 레이더 반사 면적도 함께 줄었습니다. 수평 꼬리 날개와 엔진 공기 흡입구도 F-16보다 크게 설계해서 기체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등 항전 장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2는 능동 전자 주사식 레이더, 즉 A4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에 JAPG-1을 탑재했고요. 데이터 링크 트랜스미터도 달았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이죠. 일본의 자체적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개발 노력은 이후에 AAM-3 미사일이나 ASM-1, 2 대함 미사일, 또 J담, AAM-4B 공대공 미사일 등 이 면허 생산을 하거나 자체 개발을 한 다양한 무장 장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2 전투기는 1995년 1월 7일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고 1997년까지 넉 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완료한 뒤에 1998년 양산 판정을 받아서 2000년에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 면에서만 보면 F-16보다 덩치는 키우면서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유사한 작전 반경을 갖는 그런 기체가 완성된 겁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 15.52m, 높이 4.96m, 날개 길이 11.13m, 자체 중량 9,527kg, 최대 이륙 중량 22,100kg으로 최고 속도 마하 2.0, 항속거리 833km, 20mm 기관포와 함께 13개의 하드 포인트의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F2 전투기는 최초 141대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98대를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작이 지연되고 자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당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죠.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니 4대 항전 장비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우리나라 KF-21 개발 과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좀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제작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아닐까 싶네요. 일본의 F2 개발 경험은 이후 F-35 공동 개발은 물론 영국 등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까지 아주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KF-21도 지금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이 KF-21 다음 버전도 좋지만 그렇다면 이 6세대 전투기는 우리 혼자서만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일본처럼 국제 공동 개발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스텔스 성능을 키우려 했지만 존재감이 스텔스가 되어버린 러시아 전투기가 있습니다. 자칭 1대1 공중전에서 F-35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러시아 전투기 Su-57, 수호이-57입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호이-57, 러시아의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 나토 명칭은 펠론, 흉악범입니다. 2021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유명한 테스트 파일럿 아고메트 톨보예프의 말을 인용해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호이-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면서 수호이-57을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소련 공군은 미그-29와 수호이-27을 대체할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1983년 MFI, 즉 다목적 전선 전투기와 LFI, 경량 전선 전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소련의 붕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그사와 수호이사에서 개발한 C제기는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죠. 연방 붕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등장으로 경제력을 회복한 러시아는요, 2001년 4월 다시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팍파. 팍파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 국영 우주산업관리기업인 로스코스모스와 러시아 국방부는요, 2002년 4월 수호이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연구개발과 기본 설계에 착수합니다. 수호이사가 개념 설계를 완성한 모델명은 T-50. 왠지 우리 전투기 같지 않습니까? 자, 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인 2004년 러시아 국방부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설계와 제작에 돌입합니다. T-50 항공기 프로토타입의 첫 번째 비행 시험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방에 있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공장 인근 잼기 공항에서 2010년 1월 29일 진행됐습니다. 이 지명 뭔가 낯익지 않아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공장. 김정은이 작년에 방문했었잖아요. 이후 약 1년 동안 40여 차례 시험 비행을 하고 2011년 3월 14일 처음으로 음속 돌파에 성공했고 2013년 10월 말까지 5대의 C제기가 450회의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진행될 것 같던 개발은 중요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2014년 2월에서 3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해버렸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제 제재를 결의했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개발 계획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게다가 원래 인도가 약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했었지만 개발 도중 엔진 성능과 스텔스 성능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츰 여론전을 펴더니 결국 2018년 발을 빼고 맙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2012년 이후 시험평가를 위해서 한 10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2015년 이후 60대의 양산형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었던 러시아 국방부의 계획이 수년되면서 2016년으로 예정했던 양산 계획은 해마다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안팎의 우려를 인식해서였을까요? 실제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6,725건을 제가 전부 검색해봤더니요, 2017년 6월 19일 앞으로 몇 년 안에 항공우주군은 팍파 전투기 5대를 도입할 것이다. 또 같은 해 7월 18일 이 팍파의 첫 번째 테스트 단계는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런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팍파의 테스트 완료를 언급한 자료에서는 당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인 빅토르 본다레프 대령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국가는 아마도 이런 비행기를 갖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강력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7년 7월 이 발표 이후 T-50을 공식적으로 Su-57, 즉 수호이-57로 명명했습니다. 자신감의 탄력을 받은 러시아는 2018년 2월 개발 중인 항공기를 시리아로 보내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수-57 전투기 2대가 시리아에서 이틀간 시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모든 테스트를 마친 수-57은 2020년 12월 25일 리페츠크에 첫 배치됐고요. 2021년 넉 대의 항공기가 추가로 인도됐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2024년 말까지 수-57 22대를, 2028년까지 76대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단자기로 개발된 수-57은 길이가 약 20.1m, 높이 4.8m, 날개폭은 14.1m로 최대 이륙 중량은 35톤, 기체 중량은 18.5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0으로 무장과 연료를 탑재한 채 약 1,500km의 작전 방향을, 또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약 3,5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라는 지위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형상에서부터 F-22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를 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 흡수제 코팅, 또 조종석 앞에 달린 이 적외선 센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돌려놓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27의 평균 RCS 값이 10에서 15제곱미터인데 반해서 수-57은 약 0.1에서 1제곱미터로 줄였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이 무장을 탑재하고 최대 10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K-77M 미지델리의 180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2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해 목표물 탐지와 추적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격 능력 때문에 미국의 F-35 등 경쟁 스텔스 전투기보다 공중전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5세대 전투기 대부분이 에이사 레이더 등 단일 레이더에만 의존하는 반면에 이 수-57은 수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와 함께 날개 앞쪽에 장착한 2개의 L밴드 에이사 레이더 등 6개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면서 360도 상황 인식과 원거리 스텔스 표적 감시, 또 6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첨단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최신 네트워크 중심전 시스템을 지원해 다른 자산과 통합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두고 러시아는 2019년 개발 중인 S-70 오호트니크 무인기와 수-57이 나란히 비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무인 통합, 즉 멈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또 러시아 전 해군 참모총장 블라디미르 페펠리아예프 중장은 앞으로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57 전투기의 해군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수-57 관련 소식은 이 같은 친러시아 언론에 발표하는 사뭇 상반됩니다. 우선 2019년 12월 수-57은 러시아 남동부 하버롭스크 지역에서 시험 비행 중에 추락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사고는 수-57이 일으킨 첫 기체 손실 기록으로 높은 고도에서 극한의 성능을 테스트하던 중에 조종불능 상태에 빠져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종사는 수동 제어로 복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탈출하고 말았죠. 이후 물론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말이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수-57 전투기를 공격해서 파손시켰다고 주장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이 밝힌 2장의 위성사진을 보면 하루 사이에 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던 수-57이 파손된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공격 수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무인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57이 정상적으로 전력화되고 이후 수출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는 겹치지 않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죠. 5세대 전투기 역량을 갖춘 수-57의 단가는 22억 3,6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338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의 경우 1,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수-57이 3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러시아의 흉악범을 우리의 보라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KF-21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무기 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프랑스 전투기의 자존심 미라주 2000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F-16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미라주 2000이 있다. 미라주 2000은 탄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F-16과 비교당하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전투기입니다. 미라주 2000은 방공 임무와 제공권 장악 임무, 전장 차단 임무 등 3가지 기본 임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인데요. 나중에는 지상 공격과 핵 투발 수단의 임무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1973년 프랑스 다소사에 의해 개발이 시작됐고 1976년 시제기 최초 비행을 마친 뒤 1983년 첫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외형상 가장 눈에 띄는 건 날개의 모양입니다. 동체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의 날개를 단 모습, 즉 델타익 전투기라는 점인데요. 이 델타익은 초음속 항공기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날개의 형태입니다. 주날개와 꼬리날개를 갖춘 일반적인 전투기의 형태에 비해서 더 많은 양력을 얻을 수 있죠. 설계가 쉽고 제작도 용이해서 기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음속 상태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도 분명합니다. 선회 기동이 계속되다 보면 기체의 저항이 커져서 속도가 느려지고 기동성도 떨어지죠. 또 착륙할 때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체의 앞을 높이 들거나 낙하산, 이 드래그 슈트를 펼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즉 전자식 조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공 비행이나 이착륙 시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미라주 2000은 다중표적 공대지, 공대공 무장 통제 체계와 RDY 레이더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RDY 레이더는 기계식 펄스 도플러 레이더로 전투기는 한 70에서 85km 정도, 그리고 대형 표적은 최대 14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고 이중 위협 순위에 따라 공격 목표를 8개까지 선정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 15.3m, 높이 5.2m, 날개 너비 9.1m로 최고 속도 마하 2.2로 비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2073km입니다. 미라주 2000 제작사인 다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마하 0.8의 안정적인 속도로 순항했을 때 최대 2시간 40분을 채공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 4곳과 동체에 5곳 등 모두 9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고요. 6,3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기본형에는 30mm 기관포 2문이 달려있고 공대공 미사일과 액조세 공대지 미사일, 또 MK82 등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특히 핵투발수단으로 개조된 미라주 2000N형에는 ASMP 핵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미라주 2000은 미국의 F-16, 러시아의 미그 29와 함께 1990년대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브라질과 UAE, 이집트, 그리스, 인도, 페루, 카타르 등 8개국에 수출돼 전 세계 500대 이상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형 전투기인 라팔과 함께 프랑스와 중동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미라주 2000.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F-15 대신 라팔이 들어올 뻔했다는 거. 그리고 KF-21 형상 설계 단계에서 C-200 계열의 형상이 바로 카나드를 붙인 델타익이었다는 것 말이죠. 과연 F-15 대신 라팔을 운용했다면, 또 KF-21 형상이 델타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